사고의 연결고리는 항상 이어지게 되어 있다. 사람을 죽였다.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중학생쯤 되어 보이는 아이들을 셋이나 죽였다. 내가 무슨 정신병자라서 그런 것이 아니다. 지금 정신이 하나도 없고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할 뿐이다. 문제는 대략 10시간 정도 전에 일어났다. 오후 3시쯤으로 기억한다. 할 것도 없고 일을 그만둔 지 한 달 즈음 될 무렵 몸과 정신이 피폐해지는 것을 느낀 나는 일주일 전부터 아파트 옥상에서 줄넘기를 하기로 결심했다. 그렇게 점심을 먹고 매일 2시간 정도 바깥 공기도 쐴 겸 운동을 시작했다. 운동을 시작한 지 이틀 정도 지났을까? 그때서부터 웬 꼬마들이 내가 옥상에서 줄넘기를 하고 있을 때 올라오곤 했었다. 아주 어리지도 않고 많지도 않아 보이는 꼬마들이었다. 물론 내가 죽인 3명의 아이들은 아니었다. 그래서 매우 혼란스럽다. 운동을 하고 있을 때, 아니 잠깐 운동을 쉬고 있을 때 중학생 녀석들이 내게 다가왔다. 평소 운동을 하지 않았었고 몸이 좀 왜소한 편에 속해서 그럴까? 녀석들이 날 대놓고 무시하는 말들을 듣게 됐다. 저거 족밥이라는 둥, 뼈다귀 등등 아직 어리니까, 덜 성숙하니까 그런 것이라 생각했다. 또 별로 신경 쓰이질 않았었기 때문에 난 그 말들을 무시했었다. 하지만 그렇게 무시했던 내 태도에 문제가 있었던 것인지 녀석들은 무언의 자신감을 얻은 듯 내게 도발적인 태도를 취하기 시작했다. 바로 사건이 터진 그날 말이다. 목표로 하루 연속 줄넘기 200개를 하고자 마음을 먹었었는데 150개를 코앞에 놓고 그만 발에 줄이 걸려버리고 말았다. 그리고 아이씨라는 말을 내뱉었는데 그것이 단초가 됐었던 듯 싶다. 녀석 중 덩치가 제일 왜소해 보이는 녀석이 세상 무서운 표정을 짓고 내게 말을 걸었다. 너 지금 뭐하냐? 재밌냐? 병신. 얼굴이 확 달아올랐다. 충격이었고 당황스러움을 감출 수 없었다. 그전까지야 어려서 그렇다고 생각했었지만 그것이 쌓이고 쌓여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것들이 신경 쓰이는 지경에 이른 듯 싶었다. 그리고 그것을 마주했을 때 나는 미처 대비를 하지 못했던 터라 갑자기 밑에서부터 밀려오는 감정을 주체하지 못했다. 그래서 나는 나도 모르게 나 라는 말을 내뱉었다. 어이가 없었다. 하지만 나는 아이가 아니었다. 그러므로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할지 눈을 굴리기 시작했다. 그럼 너한테 하는 소리지 누구한테 하는 소리겠냐? 재밌냐고 묻잖아. 충격이 배가 되어 나는 처음 녀석이 내게 말했던 욕설과 무례함보다도 더 큰 충격을 받게 됐다. 하지만 난 최대한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말을 녀석에게 말했다. 얘들아, 형은 바보가 아니야. 그니까 입 다물고 그딴 말은 좀 담아줬으면 좋겠다. 내가 이렇게 말하자 녀석은 허리춤에 손을 얹고 아라는 말을 해댔다. 그리곤 그래 좋아 그래라고 중얼거렸다. 나는 녀석의 태도에 저 나이에 어떻게 저런 무례하고 태연한 태도를 취할 수 있는지 한편으로 무서웠고 다른 한편으로 신기하게 느껴졌다. 그리고 녀석은 야 라는 고함을 내뱉고 들고 있던 휴대폰으로 보이는 유색의 각진 모양의 네모난 물체를 땅바닥에 던졌다. 조금 놀랐지만 놀란 감정보다 분노가 더 앞섰기 때문에 나는 놀라지 않았었다. 그리고 뒤에 있던 덩치 조금 커 보이는 녀석 2명이 나를 에워쌌다. 순식간에 발길질을 하기 시작했고 나를 붙잡기 시작했다. 왜 초등학교 다닐 때 정말 작은 녀석이 내 몸을 붙잡으면 같지 않고 우습게 느껴졌다. 그래서 몸에 힘을 하나도 주지 않아도 놈들은 끝내 제 힘을 가누질 못해 땅바닥을 나뒹굴렀다. 나는 아직도 그렇게 여겼었었나 보다. 그래서 몸에 힘을 하나도 주지 않았다. 그러자 녀석들이 내민 소나기의 힘이 장난이 아니라는 걸 깨닫기도 전에 내 몸은 공중으로 떠올랐다. 그리고 그런 급작스럽고 위급한 순간 나는 녀석들이 말하는 말들을 내 귓속에 담기 시작했다. 밀어버려. 떨어뜨려버려. 미친 새끼 뒤질라고. 나는 내 몸이 공중으로 띄어졌을 때부터 상황의 심각성을 깨닫고 온몸의 근육들을 불태웠다. 내 소나기는 건물 옥상에서 떨어지지 않기 위해 난간을 붙잡았고 내 발은 그런 살기 위한 몸부림에 동참하여 날 난간에서 붙잡아주고 있었다. 그리고 난 양손을 제외한 나머지 몸통과 다리 부분이 15층 건물 외곽으로 벗어났다가 다시 돌아온 것을 깨달았다. 이제 난 이성을 떠나 본능에 몸을 맡겼다.
아마도 녀석들이 날 들어 올렸을 무렵부터 그랬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앙다문 입이 녀석들에겐 어떤 공포로 작용됐을지는 모르겠으나 난간을 벗어난 내 모습에 녀석들의 표정은 사람이 아닌 무언가를 보고 있는 듯 보였다. 쉴 수 없었다. 난 생존의 위협을 직접적으로 받았고 또 추가적인 생존의 위협을 직면한 상태였다. 바로 덩치가 조금 있는 녀석의 옆구리를 주먹으로 가격했다. 여러 차례 가격했고 나는 온몸이 흥분되고 경직된 상태라 내 주먹에서 피가 나는 줄도 모른 채 계속 가격했다. 죽일 듯이 때렸으니 아마 갈비뼈가 골절됐으리라. 비록 분노가 날 지배했더라도 목표가 주어진 내게 판단은 되려 이성적으로 행동하고 있었다. 아마 사람의 몰골이 아니었겠지. 녀석들은 놀랐을 것이라 생각된다. 끄끄거리는 녀석을 뒤로하고 나는 옥상 문으로 자리를 옮겼다. 내가 옥상 문으로 이동하는 동안 왜소한 녀석과 멍청한 표정을 짓고 있던 덩치 녀석 둘 다 아무 행동도 하질 않았다. 이는 반성에 의한 반사적인 행동으로 느껴졌다. 마치 학교 선생님께 무언가 크게 잘못했을 때 벌을 기다리는 자세랄까? 눈빛은 여러 차례 빌고 있었지만 난 주체할 수 없었고 거기까지 용서할 이성의 조각이 내겐 남아있지 않았다. 문을 닫고 작은 녀석에게 다가섰다. 멱살을 잡고 땅에 패대기를 친 후 발로 밟았다. 벌레처럼 몸을 말길래 머리카락을 쥐어잡고 녀석의 이마에 내 무릎을 떨어뜨렸다. 그렇게 뼈와 뼈가 부딪히는 큰 소리가 나자 마치 그것이 출발 총성인 양덩치 녀석이 잽싸게 도망치기 시작했다. 나는 평소 경찰들이나 형사들이 범인을 잡을 때 왜 몸을 날리는지 알지 못했다. 하지만 막상 상황이 닥치고 보니 마치 내가 형사가 된 듯 몸을 날리고 있었다. 그리고 바닥에 나딘군은 줄넘기줄을 집어 녀석의 목에 감았다. 시간은 정말 상대적인 것이라고 느껴졌다. 나는 찰나의 순간이었지만 그 찰나의 순간이 지났을 때 내가 본 것은 이미 숨이 끊어진 지 한참 된 녀석의 뒤통수였다. 확신에 차서 줄을 놓자 이젠 왜소했던 녀석이 울기 시작했다. 한 번만 살려달라고 공손하게 손을 모아 내게 말했다. 그제야 난 이성을 되찾았다. 그리고 내가 한 행동이 어떤 결과를 만들어냈는지 눈을 돌려 확인할 수 있었다. 내가 옆구리를 때리던 녀석은 입에서 피를 토하고 있었고 내가 때리던 모양 그대로 멈춰서 있었다. 눈은 난간에서 지그시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난 그것이 더 이상 산 사람의 눈이 아니란 것을 느꼈다. 아차 싶었고 뒤늦게 후회가 밀려왔다. 공허했고 마음이 뻥 뚫린 것처럼 아무런 생각을 할 수 없었다. 온몸의 감각이 무뎌져 내가 지금 공중에 떠 있는 것인지 꿈을 꾸고 있는 것인지 조차 알 수 없을 지경에 이르렀다. 그렇게 몸의 감각이 다시 찾아왔을 때 난 눈물을 흘리며 빌고 있는 녀석을 봤다. 그리고 굳게 닫고 있던 입을 열었다. 목이 잠겨 있던 것인지 말이 작게 나왔다. 그러게 잘했어야지. 나는 이 말을 내뱉고 녀석에게 다가갔다. 녀석을 죽였던 순간은 굉장히 단편적인 기억들만 남아 있었다. 이성을 되찾고 충격을 고스란히 받아서 그런 것인지 그 당시 나는 두 가지밖에 생각이 나질 않았다. 하나는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이었고 또 하나는 녀석을 죽여야 한다는 것이었다. 군대에 있을 때 중대장은 내게 이런 말을 남겼다. 사고는 항상 연결고리를 갖고 있어서 내가 그 고리를 끊어내지 못하면 다른 사고로 연결이 되고 또 그 사고를 끊어내지 못하면 또 다른 연결고리로 치닫는다고. 문득 그 생각이 나면서 나는 왜 음주운전자들이 필사적으로 건물을 피해 2차적인 문제를 일으키는지 알 수 있었다. 되돌릴 수 없는 것이 있다. 그것이 잘못이라는 걸 인지하는 순간 인간은 그것으로부터 회피하기 시작한다. 때문에 당황해서 범죄를 저질렀다는 범죄자들의 변명은 말이 안 된다. 그들 스스로도 안다. 그것이 잘못이라는 것을. 마지막으로 녀석은 내가 다가왔을 때 계집애처럼 소리를 질렀던 것 빼곤 기억이 나질 않는다. 그리고 죽은 녀석을 들여다보니 목을 밟은 것 같이 보였고 또 팔과 다리가 이질적인 모양을 띠고 있었다. 뭐 어찌됐건 공부머리는 부족했을지 몰라도 어려서 잔머리는 좀 있었다. 나는 재빨리 녀석들을 옥상의 사각지대로 밀어넣었다. 밀어넣으면서 녀석들의 숨통을 일일이 확인했다. 분명히 죽었다. 그리고 난 생일 선물을 포장하되
주변에 널브러져 있던 파란 비닐로 녀석들이 보이지 않게 덮었다. 5층 집으로 내려와 난 지난밤 먹다 남은 콜라를 뽑아 들고 옥상으로 다시 향했다. 옥상에 올라 혹시 모를 녀석들의 채취를 지우기 시작했다. 그렇게 정리를 끝내고 난 깊은 생각에 잠겼다. 물탱크. 아니, 사인이 분명한 시체를 물탱크에 넣는다는 것은 오히려 이를 크게 부풀릴 수 있으므로 취소. 새벽에 한 명씩 끌고 내려와 땅에다 묻을까? 아니, 흔적이 많이 남겨질 뿐더러 CCTV에 찍히면 아 이게 좋겠다. 올저리고 지금 보자. 1시간도 안 지났네. 좋아. 난 느리지만 빠르게 그리고 꼼꼼하게 녀석들을 들여다봤다. 우선 키 작고 왜소했던 놈. 난 수건에 물을 적시며 녀석을 골똘히 바라봤다. 우선 녀석의 눈에 맺혀있던 눈물을 닦아 없앴다. 그리고 목에 남겨진 내 발자국과 먼지를 닦아 없앴다. 그리고 먼지, 구더기의 외투를 벗겨 탈탈 털었다. 그리고 다시 원래 상태로 웃옷을 입혔다. 두 번째 덩치 큰 녀석. 난 마찬가지로 수건에 물을 적셔 녀석의 핏자국들을 지워 없앴다. 다행스럽게도 녀석의 핏자국은 목을 따라 흘러내렸을 뿐 검은색 웃옷에 묻은 피는 별로 신경 쓰이지 않았다. 하지만 혹시 모르므로 난 그 위에 콜라를 부어보려고도 했었지만 취소. 혹시 모를 탈색이 진행돼 버리면 안 되므로 난 최대한 내 신발에 있는 먼지들을 녀석의 피 묻은 웃옷에 발랐다. 마지막으로 남은 또 다른 덩치 녀석. 목에 칭칭 감긴 줄넘기의 줄이 참 예쁘게 잘 메어져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내심 뿌듯하기도 했고 난 녀석의 손을 들어 별다른 흔적이 있는지 확인했다. 약간의 먼지만 있을 뿐 손톱이 부러졌거나 여타 방어는 전혀 없어 보였다. 그래도 혹시 모르니 난 녀석의 손톱을 하나하나 살펴보며 닦아주었다. 마찬가지로 웃옷을 벗겨 탈탈 털고 다시 입혔다. 이 녀석은 메인이기 때문에 난 가장 정성 들여 녀석을 청소했다. 이제 준비는 다 끝났고 난 덩치 큰 녀석과 왜소한 녀석을 아파트에서 가장 안 보이는 난간으로 옮겼다.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 특성상 한쪽 방향으론 돌아오는 길이 없었다. 때문에 그쪽으로 사람들이 거의 다니질 않았고 가끔 경비원이 확인하는 곳이었지만 그리 신경 쓸 정도의 곳은 아니었다. 난 먼저 왜소한 녀석을 그곳에 던졌다. 생각보다 소리가 크지 않았다. 바닥이 풀밭이라 그런지 흙이 있어서 별로 소리가 크지 않았다. 아파트 놀이터에선 애들이 놀고 있었는데 내가 방금 낸 소리에 별 반응을 하지 못하는 듯 싶었다. 그리고 다음 덩치 녀석을 들어 아래를 보고 떨어뜨릴 장소를 보고 있었다. 생각보다 너무나도 무거웠다. 이런 녀석을 내가 죽였다는 게 정말 믿기지가 않았다. 그래 사람은 누구나 초인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법이야. 무게가 너무 나가서일까? 나는 생각보다 녀석을 아파트 벽에 붙여서 떨어뜨리지 못했다. 때문에 녀석은 조금 더 앞쪽으로 떨어지고 말았는데 그게 실수였다. 그곳에는 콘크리트 바닥이 있었는데 녀석이 떨어졌을 때 그만 콘크리트 바닥으로 반이 걸쳐서 떨어지고 말았다. 무게 때문일까? 콘크리트 바닥 때문일까? 소리도 소리였지만 머리통이 바깥으로 던져지는 바람에 나는 그 끔찍한 장면을 보고야 말았다. 가슴이 철렁했고 제발 아무도 안 봤으면 싶었지만 내 차분한 이성은 어느새 마지막 녀석에게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다. 아파트 밑으로부터 끔찍한 광경에 의한 외마디 비명이 터져나왔고 나는 내 뒤통수로부터 들려오는 비명에 소름을 느끼며 다시 한번 위험을 직감했다. 실수했다. 애초에 어떻게 걸지를 생각해 놨어야 했다. 사후경직이라는 게 정확히 얼마의 시간이 지나야 오는 것인지를 몰랐기에 난 실수를 저질러 버리고 말았다. 그래도 할 수 있다. 3분 정도면 충분하다. 그렇게 한 1분간을 생각하고 난 스스로 옥상 출구 뒷면에 설치된 사다리에 줄넘기의 줄을 묶기 시작했다. 신발은 덩치인 녀석의 신발을 벗어 대신 신고 최대한 사다리를 손으로 붙잡지 않고 올라섰다. 덩치 녀석의 목 부분이 생각보다 많은 교살흔이 남아서 나는 세 바퀴를 감은 뒤 매듭을 완성했다. 여기까지가 1분. 나는 다시 초인적인 힘이 생긴 탓에 덩치 녀석의 목에 매듭을 감아놓은 채로 철제 사다리 위로 끌어올렸고 녀석의 지문을 꾹꾹 눌러 줄넘기 손잡이에 남겼다. 이따금 들려오는 비명소리와 사람들의 소리에 조금 조급한 감정이 생겨났지만 난 당황스러움을 최대한 억누른 채 마지막까지 꼼꼼하게 체크했다.
그리고 마지막은 녀석이 철제 사다리를 기어 올랐을 때 생길 지문을 남기는 것. 난 사다리 반대면에서 공중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녀석의 얼굴을 마주한 채 녀석의 손을 잡아 사다리에 지문을 남기기 시작했다. 그 순간이 왜 이렇게 떨리던지 밑에서 사람들이 올라올까봐 걱정스러웠던 것이 아니라 이 덩치 녀석이 갑작스레 눈을 뜰 것만 같아서 그것이 조금 두려웠었다. 아무튼 여기까지 마무리 짓고 나는 내 수건과 물통을 챙겨 계단을 내려왔고 때마침 계단을 올라오는 소리를 듣고 잠시 13층에서 휴식을 취하다가 태연하게 걸어서 5층의 집까지 내려왔다. 긴장이 풀려서 그런 것인지 피곤이 밀려왔고 나는 입었던 옷을 벗은 뒤 샤워를 했다. 거울에 비치는 내 얼굴이 어제의 내 얼굴과 같았지만 더 이상 같지 않음이 너무나 슬펐다. 내 잘못을 떠나서 내 입장에서 내 행색을 보니 너무나도 안타까웠다. 그때는 후회보다도 나에 대한 연민이 더 컸었다. 그리고 침대에 누워 잠이 들었다. 나는 누가 날 깨워서 일어나게 됐다. 어머니셨다. 그리고 우리 집 문 앞에는 누군가 있었다. 잠시 있었던 평화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버렸고 심장은 다시 쿵쾅거리며 뛰기 시작했다. 하지만 얼굴은 차갑게 식었다. 문이 열렸고 경찰이 있었다. 그리고 경비원도 있었고 검은색 외투를 입은 남자가 서 있었다. 그들은 실례하겠습니다라는 말을 화두로 옥상에서 투신 자살한 친구들의 얘기를 내게 건넸다. 그리고 CCTV에 내가 옥상 15층으로 올라갔던 모습을 보게 됐다는 말을 듣게 됐다. 당황하지 않았고 내가 손에 쥐고 있던 줄넘기 줄을 떠올렸다. 그리고 태연하게 말했다. 네, 봤어요. 3명이었죠. 아마. 그렇게 말하자 검은색 외투를 입은 남자의 표정이 신기하게 바뀌었다. 내게 간단한 취조를 할 모양으로 말투를 사근사근하게 하다가 날카롭게 바꾸기를 몇 번. 난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스스로 망상에 가까운 최면을 걸기 시작했다. 나는 무고하다. 나는 아무런 잘못을 하지 않았다. 저는 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올라갔을 땐 그 친구들이 제 주변에서 노닥거리고 있었고 전 그게 방해돼서 잠깐 집으로 내려왔어요. 그러다 잠깐 잠이 들었고 얘들이 그렇게 됐으리라곤 정말 몰랐어요. 당연히 몰랐죠. 무슨. 그런데 줄넘기만 거기다 놓고 아따. 물통이나 이런 건 다 가지고 내려왔는데. 아니 꽂고 의심에 가까운 저 말투에 약간의 당혹스러움을 비롯한 분노가 치밀었지만 당황해선 안 됐다. 그렇게 난 소극적인 태도로 대화를 이어나갔다. 한 일주일 전부터 운동했죠. 그리고 집에 잠깐 내려갈 때는 원래 다 두고 내려왔어요. 줄넘기는 구석에 던져놓고 가면 5,000원짜리를 누가 가져가겠어요. 그건 그냥 귀찮아서 던져놓고 왔어요. 근데 물통이나 수건 이런 건 그 자리에 놓기 좀 그렇더라고요. 애들도 있고 집어가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줄넘기만 거기 있던 거죠. 뭐 참고인 조사할 때 잠깐 출석해 주실 수 있을까요? 필요하면 뭐. 근데 참고인 조사가 얼마나 걸리죠? 오래 걸리는 건가요? 아니요,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습니다. 네, 그럼 할게요. 협조 감사합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나간 곳에 공허함이 맴돌았다. 그리고 멈췄던 피들이 온몸으로 뿜어져 나가면서 혈색이 돌기 시작했다. 심장이 두근거렸고 머리도 약간 띵했다. 그리고 아까 내가 벗어뒀던 우옷과 수건을 봤다. 없었다. 어머니의 뒷모습이 비쳤다. 어머니는 아까 경찰이 왔을 때 아무런 말을 하지 않으셨다. 어머니는 내가 일어났을 때 나와 아무런 말을 하지 않으셨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도 내게 아무런 말을 하지 않으셨다. 난 내 옷과 수건을 확인해야만 했다. 필히 수건은 피가 묻었을 것이고 내 윗옷도 체크를 했어야 했다. 하지만 지금 내 웃옷과 수건은 없어져 있었고 아마도 내 웃옷과 수건의 행방은 어머님께서 잘 알고 계실 것이다. 나는 그것을 묻고 싶었지만 쉽게 입이 떨어지질 못했다. 하지만 물어야 했으므로 다시 태연하게 입을 열었다. 엄마, 내 윗돌이랑 수건 빨았어? 어머니는 말이 없었다. 난 걱정이 돼서 다시 물었다. 엄마, 내 윗돌이 어디 있어? 가슴이 두근거렸다. 그리고 약간은 떨리는 목소리로 어머니가 대답하길. 응, 지금 빨고 있어. 였다. 그래서 난 애써 어머니와 눈을 마주쳐 보려고 노력했다.
그 눈빛이 사람을 바라보는 눈빛은 아니었다. 그렇다고 자식을 바라보는 눈빛은 더더욱 아니었다. 이럴 거면 경찰에 신고를 하던가 아니면 끝까지 자식의 편을 들어주던가. 시간이 지나면 언젠간 들통날 것이 뻔했다. 마음이 약했다. 아니, 내가 마음이 강한 것이 아니라 저게 정상일까? 혼란스러웠다. 그렇게 혼란스럽다가도 차가워진 내 이성은 다시 한번 머리를 이리저리 굴려대기 시작했다. 여행을 많이 가시지. 그럼 친구분들이랑 여행을 자주 가시는데. 아니, 그건 너무 위험하고 보이는 게 너무 많잖아. 혈압이 있으시니까 약을 바꿔서. 아니, 이건 내가 모르는 게 너무 많아서 위험해. 이게 좋겠다. 그래, 이게 좋겠다. 이젠 이해가 확실하게 됐다. 그들이 죄를 짓고 왜 또 다른 죄를 저지르게 되는지를, 또 그들이 그 끝에 완벽함을 믿어 의심치 않는 것임을. 꼭 지금의 내 모습처럼. 자살기행 2017. 길들이다라는 말이 있다. 자신에게 익숙한 무언가를 만드는 행동 중에 하나이다. 그것은 맞춤 정장처럼 중도를 지향하는 게 아니다. 자신의 한계의 끝. 그것이 설사 자신의 역량을 뛰어넘는다 하더라도 최대한 끌어올려 놓는 것을 의미한다. 사람은 끊임없이 성장한다. 그러므로 한계를 최대한으로 올려놓는 것은 나중에 나 자신을 위한 준비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오랜만에 사람답게 옷을 입었다. 아버지는 눈빛으로 내게 말했다. 사람들이랑 어울리다. 집을 나와 엘리베이터 안에서 1층을 눌렀다. 지하로 나와 내 차를 찾았다. 오래 몰지 않아서 먼지가 가득했다. 시동을 걸어 차 상태를 확인해봤다. 적잖이 오래 안 나갔구나 싶었다. 기름은 넉넉했다. 준비성이 철저한 나 자신을 대견하다고 느끼기보다 역시 그대로구나 하고 느꼈다. 셀프 세차장에 차를 대고 한참 물을 뿌렸다. 그리고 닦을 것을 꺼내어 앞유리를 닫고 바로 차에 올랐다. 휴대폰을 꺼내 자살명소를 검색했다. XL임지, 자살명소로의 오명을 벗어날 수 있을까? 눈에 확 띄는 기사를 클릭했다. 2017년 X와 XL, 60대 남성으로 추정되는 익사체 발견. 매년 자살자들이 찾는 6월에서 8월 사이에 가장 많이 발생. 유기적인 정책과 관심으로 오명을 벗어야 예방 안내판 등을 설치하자는 의견. 내비게이션에 XL임지를 입력했다. 거리 59.7km, 시간 1시간 47분 소요, 도착 예정 시간 오후 9시 36분. 오랫동안 차를 몰지 않았었다. 이제는 길을 다시 들여야 할 때다. 나는 내비게이션이 일러주는 길을 따라 내달렸다. 매번 이럴 때면 세상이 새롭게 느껴졌다. 익숙하지 않은 풍경, 익숙하지 않은 냄새, 익숙하지 않은 두려움. 이러한 것들이 날 새로이 태어나게 해준다. 캄캄한 길과 화려한 길을 반복해 달리다 보니 어느덧 엑스엘임지에 도착했다. 태어나 처음 의림지라는 곳에 왔다. 머릿속으로 상상하기에 의림지이므로 당연히 눅눅하고 낚시하고 유명하다면 조명 정도 있겠거니 싶었다. 그런데 웬걸 사람들이 꽤 많았다. 아까 오면서 보니 인근에 대학교가 있었던 것 같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많은 듯 보였다. 혹시나 하고 생각했지만 역시 그럴 일은 없을 것 같았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고통스럽게 죽길 원하지 않는다. 그저 조용히 번개탄을 피워 잠자듯 죽길 바란다. 그러면 어떠한가? 나타나 주기만 한다면 그걸로 난 좋겠다. 매년 하루 한 번은 피할 수 없는 경험이다. 이 경험이 있지 않으면 난 살아갈 이유를 잃어버린다. 그리고 뭔가를 해야 한다. 다시 찾아야 한다라는 생각으로 또 1년을 보낼 수 있다. 차에서 내렸다. 그리고 얽혀있는 인파 속으로 들어갔다.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종류가 다양했다. 어린애와 함께 있는 가족부터 연인, 친구, 운동, 그리고 편의점 앞에 놓인 테이블에 술을 먹는 사람들까지. 가지각색 이유를 통해 그들은 이곳에 있었다. 생각해보니 오후 10시가 다 되어가는 시간에 이렇듯 사람들이 많은 걸 보니 이곳이 꽤나 유명한 곳인 듯 싶었다. 눈을 두리번거리며 걷기 시작했다. 나무에 이름이 쓰여 있고 돌에도 쓰여 있었다. 밤이라 잘 보이지 않았지만 굳이 자세히 보고 싶은 생각은 없었다. 그저 그러려니 걷고 있으니 화려한 곳을 지나 어두컴컴한 곳이 눈에 들어왔다. 사람들이 걷는 길 왼쪽으로는 의림지로서 당연히 있어야 할 커다란 호수가 있었고
오른쪽으론 끝을 알 수 없을 정도로 내리깔린 풀밭이 있었다. 나는 갑자기 저쪽으로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우선은 걷기로 했다. 사람들이 있는 만큼 사람들의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울렸다. 웃음소리, 연인들의 목소리, 어린 아들을 재촉하는 어느 아버지의 목소리. 그것들의 대화는 밝은 색을 띠고 있었다. 내가 찾는 어두운 것이라곤 찾아볼 수 없었다. 생각보다 내가 시간이 일렀다. 그래 이런 곳은 사람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 것 자체가 문제였을 것이다. 경고문을 설치한다는 말을 믿고 왔는데 길가에 작게 번쩍이는 인명구조용 장비가 전부였다. 그대로 아까 생각해 뒀던 곳으로 이동했다. 한 바퀴를 도는데 시간은 얼마 걸리지 않았으나 생각보다 몸에서 열이 났다. 이래서 사람들이 이곳에서 운동을 하는지도 모르겠다. 아까 말한 곳에 내려가려고 보니 밝은 곳이라 주변 사람들의 눈치가 보였다. 내가 내 발로 저곳으로 들어가면 왠지 분명 누군가 질문을 할 것 같았다. 그래서 사람들이 사라지길 기다렸다. 기다리는 동안 아래를 내려다봤다. 내려가는 곳은 풀밭인데 그 끝은 캄캄한 것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은근히 무서우면서도 호기심을 자극했다. 뒤를 돌아보니 죄다 멀리 있는 사람들 뿐이었다. 이때다 싶어 안전바를 넘어 밑으로 내려갔다. 생각보다 경사가 심한데? 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도 먼저 엎드리고 있는 나였다. 도둑놈 신보인지 나는 내가 위험에 처했음에도 우선은 사람들을 피하고 보자는 생각부터였던 것 같다. 나는 그대로 끌려가듯 미끄러져 버리고 말았다. 위에서 본 것처럼 길게 미끄러져 내려갔다. 그리고 그 끝은 캄캄한 어둠이었다. 그 어둠이 뜻하는 것이 뭔지 몰랐으니 나는 그 끝에 다다라서야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살고자 하는 하는 외마디가 전부였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뭔가를 잡아 뜯었지만 내려가는 속도에 비하면 그저 툭 하고 건드리는 것처럼 보였을 것이다. 뭔가의 등을 부딪혔다. 크 하고 앞으로 고꾸라져 떨어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떨어져 가는 느낌이 순간 몇 초가 흘렀는지 모를 정도로 길게 느껴졌다. 눈물이 찔끔 머리가 뜨겁게 달아올랐다. 심장이 쿵쾅대는 것이 지금 내가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을 말해줬다. 그렇게 난 내 상황을 깨닫고 떨어졌다. 꽤 높은 높이였다. 내 마지막 감각은 숨을 쉬고 있다는 것이었다. 희미하게 들숨 날숨을 확인하고 있었다. 의식은 날아가기 바로 직전이었지만 왠지 안심됐다. 그것만으로도 내가 아직 죽지는 않았구나라는 걸 알 수 있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싶다. 그리고 깨어났다. 처음 든 감각은 춥다라는 것이었다. 떨어질 때 필사적이었기 때문인지 나는 내가 왜 이곳에 이렇게 있는지 알고 있었다. 몸의 감각을 천천히 조심스럽게 느끼기 시작했다. 손을 움직이고 발을 움직였다. 가슴을 땅에서부터 조심스럽게 들어 올렸다. 머리를 살짝 흔들어 보였다. 다행스럽게도 어디 하나 찢어지거나 부러지지 않았다. 그저 머리가 좀 띵한 것과 왼쪽 무릎에 멍이 들었는지 아래 오는 게 전부였다. 주머니를 뒤졌다. 보이지는 않았지만 손등도 조금 찢어진 것 같았다. 피를 흘려 생긴 딱쟁이가 손등에서 느껴졌기 때문이다. 나는 침을 한번 꿀꺽 삼키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확인하기 시작했다. 차 키워 휴대폰은 그대로였다. 휴대폰을 꺼내어 불을 켰다. 천만다행으로 고장나지 않았었다. 시간은 새벽 1시 40분을 지나고 있었다. 다급하게 액정 불빛으로 지금 이곳이 어떤 곳인지 살피기 시작했다. 잘 보이지 않았다. 떨어진 충격 때문인지 사고하는 머리에 이상이 생긴 모양이다. 다시 나는 휴대폰을 보고 플래시 어플을 눌러 불을 켰다. 회색 시멘트 벽이 세워져 있었다. 그리고 아직 완공이 안 된 것 같은 모양이었다. 위를 올려다보니 내가 떨어진 높이가 눈에 들어왔다. 상당히 높았다. 좋기 5m는 되는 것 같았다. 내가 어떻게 저런 곳에서 떨어졌는데도 멀쩡한지 신기할 정도였다. 그리고 구조물의 마감이 덜 되어 군데군데 기다란 철사가 튀어나와 있는 것을 봤다. 그것을 보니 소름이 돋았다. 몸 구석구석을 살펴보고서야 천운이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구조대를 부를까 하다가 내가 이곳의 온 목적을 생각하고 잠깐 멈춰 있었다. 그리고 내가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시작했다. 구조 요청은 마지막 방법이라고 생각했다. 길을 따라 걷는데 생각보다 길었다. 가도 끝이 어딘지 알 수 없을 정도로 길었다.
그리고 끝이라고 생각하는 곳에 웬 터널 같은 곳이 나타났다. 그 안을 들여다보니 웬 빛이 새어나오고 있는 게 보였다. 분명 위로 통하는 길처럼 느껴졌다. 멀리 있었지만 저 불빛이 내려오는 벽에는 사다리처럼 생긴 무언가가 붙어 있는 것처럼 보였다. 나는 곧바로 터널을 들어섰다. 그 빛이 점점 다가올수록 벽에 붙어 있는 뭔가가 또렷하게 보이기 시작했다. 사다리였다. 나는 다 도착하고서야 사다리를 타고 올라섰다. 그리고 철제 배수 뚜껑을 들어 올려 밖으로 나올 수 있었다. 신선했다. 새벽의 공기와 의림지의 공기 그 둘의 컬래버레이션은 마치 내게 새로운 삶을 선물하는 것만 같았다. 살아있다는 것이 이토록 행복한 것인지 몰랐었다. 이래서 사람들이 살아가는구나 하고 생각했다. 내가 살아있음을 만끽하던 그때 인기척을 느꼈다. 사람이 있었다. 그래, 나는 사람이 가득 차 있었던 공간에 있었다. 시간은 흘렀지만 낚시하는 사람들은 분명 그곳에 있었다. 갑자기 밝은 곳에서 웬 놈이 양팔을 벌려 숨쉬기 운동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분명 이상한 모습일 것이다. 나는 부끄러움에 다시 걷기 시작했다. 어두운 곳에 다다라서야 나는 발걸음을 멈추고 내가 최초에 이곳에 오게 된 목적을 떠올렸다. 주변을 살폈다. 아까 돌아온 길을 따라 낚시하는 사람이 보였다. 그게 끝이었다. 나는 아직 늦지 않았음을 깨닫고 주변을 살피며 길을 걷기 시작했다. 발걸음은 최대한 느리게, 눈은 최대한 빠르게 주변을 살피며 걸음을 재촉했다. 얼마의 시간이 흘렀을까? 나는 나의 목적을 인지한 그곳에 다시 돌아와 있었다. 그리고 오늘은 틀렸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 휴대폰을 열어 다시 검색을 하려는 순간 어두운 곳에서 사람 목소리가 들려왔다. 누군가를 부르고 있었는데 너무 작아서 잘 들리지 않았다. 어디에서 들리는 소린지 확인이 안 될 정도였다. 그렇게 두리번거리는 내 모습을 보고 누군가는 너털 웃음을 쳤다. 분명 나를 부르는 소리였으리라. 나는 가만히 어둠을 속을 응시했다. 어두운 곳 정자 안에 사람이 앉아 있었다. 그 사람은 침묵하며 날 보고 있었다. 눈이 어둠에 익숙해지고 나서야 그 사람이 나를 부르며 손짓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머뭇거리며 그곳으로 향했다. 정자를 올라서자 웬 중년의 아저씨가 그곳에 앉아 있었다. 그리고 내게 속삭였다. 여기는 새벽에 사람들이 낚시하기 때문에 큰 소리 내면 안 돼. 네. 아저씨는 살짝 자신의 엉덩이를 들썩이며 옆을 가리켰다. 앉으라는 표시였다. 나는 그 아저씨 옆에 앉았다. 그러자 아저씨는 내게 물었다. 이곳은 처음인가 봐요. 나는 그렇다고 대답했다. 그러자 아저씨는 주먹을 말아 제 무릎에 공손히 올렸다. 힘들죠? 네. 그냥 요즘 젊은 친구들은 다 힘들다면서요. 아니에요. 나는 잠시 대답을 망설였다. 새벽에 처음 보는 남자가 내게 의중 모를 말들을 내뱉는데 의심과 당황스러움이 들었기 때문이다. 내가 대답을 망설이고 있던 그때 아저씨는 다시 말을 걸어왔다. 힘내세요. 아직은 젊잖아. 안 그래요? 왠지 이 사람한테 말린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나는 아직 확실한 대답을 하지 않았는데도 이 사람은 내 목적을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말하고 있었다. 다시 어색한 침묵이 찾아오자 나는 대답했다. 힘들고 안 힘들고는 원래 본인밖에 모르는 거 아닐까요? 남들은 이해 못할 거예요. 나 자신이 얼마나 힘든지, 내가 얼마나 썩어가고 있는 건지. 물론 시간이 지나면 해결이 되는 일도 있겠죠. 근데 그런 고민 가지고 힘들다고 얘기하진 않아요. 그래서 힘든가요? 나는 힘들었다. 나는 남들에게 속 시원히 말하지 못할 고민이 있었다. 이것은 고민이라는 말보다도 어쩌면 내게 있어 더 큰 의미가 있었다. 산다는 것이 대체 무엇인지, 또 내가 살아야만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몰랐다. 오로지 내가 살아야 하는 이유에 대한 해답은 그저 가족밖에 없다는 것이었다. 그저 가족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 또 말을 멈췄으니 아저씨는 내가 말 못할 고민이 있다는 걸 알아차린 모양이었다. 그 말이 맞아요. 남들에게 하지 못할 고민, 남들은 이해하지 못할 고민. 그걸 꽁꽁 싸매고 살아가다 보면 속이 썩어버린다는 게 맞아요. 저도 그래서 여기에 있는 것이고요. 근데 당신은 너무 아까워 보여요. 나야 찾다 도저히 답이 안 나와 이곳에 있지만 당신은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 있잖아요. 지금 세대가 어렵고 힘들다곤 하지만 조금 욕심을 놓고 살다 보면
지금보다 행복하지 않을까요? 부모님을 생각해봐요. 당신이 하루아침에 세상에 없는 존재가 된다면 끔찍하겠죠. 절망스럽고 살아있는 이유도 모르겠고 대체 왜 그런 일이 생겼을까? 대체 왜 그렇게 선택해야만 했을까? 이런 빌어먹을 일은 대체 왜 나한테 벌어져야 했을까? 가슴이 미어지고 축 늘어져 먹먹하니 가슴이 뻥 뚫려 버린 것 같은 느낌이 들 테죠. 왠지 알 것 같아요. 그런 기분. 이거 술이라도 한 잔 먹어야겠구먼. 한 잔 살 테니 먹겠나? 아니요, 괜찮습니다. 아저씨는 근처 편의점에서 술을 사다가 먹기 시작했다. 나는 아저씨가 왜 이곳에 오게 됐는지를 알 수 있었다. 그것은 늘 그렇듯 사업 이야기였다. 자신이 하던 사업이 잘 되지 않아 가정의 불화가 찾아왔다는 진부한 스토리였다. 하지만 그런 진부함 속에서도 개인이 직접 느끼는 슬픔과 분노, 좌절은 엄청나게 괴로울 것이다. 나라는 인간의 끝을 본 사람들이었다. 그런 그들에게 나는 감히 위로의 말을 건넬 수 없었다. 역시 남의 고민은 제대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이므로 나는 그저 고개를 끄덕이는 정도로만 아저씨를 위로할 뿐이었다. 오늘은 그만 여기서 끝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시계를 보니 새벽 4시. 이제는 원래대로 돌아가야 할 시간이 온 것 같았다. 나는 아저씨께 이제 그만 늦었으니 집으로 가겠다고 말했다. 아저씨는 그런 내 모습에 아쉬움 살짝 섞인 그거 참 잘 됐구먼 이라는 말을 호탕하게 내뱉었다. 쉬기에 나온 말이었다. 그 말과 웃음 뒤에 찾아오는 절망 어린 눈빛과 언제 미소가 있었냐는 듯 사라지는 둥근 입꼬리는 아저씨의 상태가 정말 위태하다라는 것을 내게 말해주고 있는 듯 보였다. 그래도 어쩔 수 없었다. 처음 본 사람에게 보내는 호의는 이 정도면 좋겠다. 나는 아저씨의 말을 정성스럽게 들어줬고 또 공감하고 위로했다. 그런 아저씨는 되려 날 위로했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술에 취하지 않은 내 이성적인 판단은 정반대였다. 이야기의 대부분은 아저씨에 관한 내용이었다. 아저씨는 위로를 원한다기보다도 자신의 마지막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이 필요했던 것처럼 보였다. 그렇게 나는 정자에서 일어서 계단을 내려왔다. 그런 내 모습을 보며 아저씨는 마지막 가는 길 인사라도 해야겠다며 비틀거리며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 모습을 보고 있자니 젊고 늙은 나이가 많고 적고는 의미가 없는 듯이 느껴졌다. 지금의 모습은 오히려 아저씨가 애처럼 느껴졌기 때문이다. 차에 올라 차의 시동을 걸었다. 그리고 아저씨에게 힘내겠습니다. 아저씨도 힘내세요. 라는 가식적인 말을 끝으로 그곳을 떠났다. 고작 그런 이유였던 것이다. 자신이 하는 일은 힘들고 자신이 겪는 것이 최악이며 그것을 겪는 주변인의 고통은 아무렇지도 않다는 것을 나는 또 한 번 깨달았다. 차를 갓길에 댔다. 그리고 지나온 길을 다시 걷기 시작했다. 정자가 눈에 들어왔다. 그곳에 서 있는 중년의 남자는 이번엔 전혀 비틀거림 없이 앞으로 걸어 나와 첨벙거리며 물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주변에 사람은 없었다. 오직 첨벙거리는 소리만 들릴 뿐이었다. 그리고 한번 물 휘젓는 소리가 나더니 잠깐 허우적거리고 말았다. 나는 가만히 아저씨가 죽는 모습을 지켜봤다. 이걸로 끝이었다. 올해도 작년과 같다. 나는 해답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 혹시 모를 이유를 듣기 위해 나는 이것을 내년에도 그 이후에도 반복할 것이다. 그렇게 이 감정이 무뎌지고 내가 갖고 있던 어둠이 날 모조리 삼키게 된다면 나도 아마 저 아저씨처럼 죽음을 택할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다. 아직은 더 살아야 될 이유가 있다. 자신이 죽어야만 하는 정당한 이유가 세상에 존재할 것이라 믿었다. 아니 믿으려고 노력했다. 집으로 오는 길에는 이미 세상은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고 있었다. 편의점에 들러 상처에 붙일 밴드를 몇 개, 담배를 하나 구입했다. 그리고 셀프 주유소에서 기름을 가득 넣었다. 지하 주차장에 차를 대고 엘리베이터에 지친 몸을 실었다. 그리고 집으로 들어갔다. 나왔어. 진짜 힘들다. 오늘이 정말 최악이었어. 아빠 나 오늘 죽을 뻔했다. 진짜야. 엄청 높은 곳에서 떨어졌는데 눈을 떴더니 한 3시간을 기절한 것 같더라고. 뭐, 괜찮아 괜찮아. 일단은 푹 자고 내일 병원에 가보려고. 그래 알았어. 다음부터 조심하면 되지 뭐. 괜찮아 괜찮아 안 죽었잖아. 옷을 벗어 세탁기에 넣었다. 그리고 옷걸이에 걸어뒀던 걸레를 들고 나왔다.
걸레에 물을 적신 뒤 비틀어 물을 짜냈다. 그리고 탈탈 털어 아버지 영정 사진을 닦았다. 그리고 오늘 아빠처럼 죽은 사람을 알게 됐어. 그 사람이 나 보고는 그러어도 죽지 말라더니 글쎄 자기는 내가 떠나니까 바로 물로 들어가 버리는 거 있지. 왜 안 말렸냐고. 알잖아 아빠도 그게 얼마나 괴롭고 힘든지. 제 마누라가 정신병 걸려 병원에서 나뒹굴당. 살던 자식들이 나가 돼지든 무슨 상관이야. 안 그래? 그래도 아빠는 참 다행이야. 나 봐 아직 살아있잖아. 에이 또 그런다. 그래도 아빠처럼 자살 안 하는 게 어디야. 안 그래? 반가워 나의 콘센트 그래 넌 늘 말했었다. 너랑 나랑은 꼭 맞는 구석이 있다라고. 그래 그랬었지. 그런 시절이 있었더라. 굳이 생각하는 것들을 말하려 하지 않더라도 너는 내가 생각하는 것들을 모조리 알 수 있었고 그런 난 내 눈빛만 보아도 내리쬐는 햇살부터 다신 올 일 없이 마구 쏟아져 내리던 소나기까지도 다 알 수 있었지. 너와 내 몸이 빛 한번 시원하게 들이친 적 없었던 반지하 단칸방에서 그것을 가로막고 있는 웅벽에 매달린 덩굴처럼 전신을 베베 꼬아놓고선 한가하게 발가벗은 몸을 서로를 향해 뒤엉켜 놓았던 그때 우린 단원의 빛을 보고자 천천히 피어오르던 덩굴처럼 행복이라는 빛을 위하여 그렇게 무수한 날들을 참 많이도 달렸더랬다. 무심한 시간은 흐르고 내가 그 빛을 만나게 되던 그 순간 기대와는 달리 너무나 따갑고 건조하여 아무런 희망도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됐을 가엾은 덩굴처럼 넌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던 이별이란 녀석을 떠올렸는지도 모를 것이다. 하나는 아직 그 빛을 보지 못했으므로 너를 놓아주지 않으려 안간힘 썼건만 상상으로나마 꿈꿨던 빛을 눈으로 직접 뵌 당신의 심정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내 마음에 자리한 불씨를 미처 알지 못했었다. 너는 내게 말했었다. 내가 대체 너랑 놈이랑 왜 살아야 하느냐. 팔자 좋게 잠만 아주 잘 자는구나. 이젠 헤어질 때가 된 것 같다라며 꼿꼿이 선 채로 파르르 앙 담은 입술에 눈물과 단념이 있어. 내게 아무 말할 수 없었다. 떨리던 손에 잔뜩 때 묻은 선풍기 플러그가 내 손을 떠나 땅으로 내팽겨 쳐졌을 때 아주 조금만 더 노력하면 볼 수 있을까? 라고 하던 빛에 대한 나의 열망 역시 땅바닥으로 내팽겨 쳐졌던 걸지도 모르겠다. 가슴에 무거운 돌이 얹혀있듯 지친 심정으로 나는 눈치 없이 눅눅이 젖은 등짝의 땀을 말리기 위하여 비참한 형상으로 땅바닥에 널브러져 있는 선풍기 플러그를 부여잡았던 나. 예전과는 너무나도 달라진 너의 말과 행동에 나는 빼곡히 하늘의 빛을 감춰댔을 잔인한 화살비를 선체로 맞고선 그곳 위로 상처가 나고 피딱지가 않고 또 앉아버려 어떠한 빛으로도 다신 위로 향할 수 없는 절망에 빠지게 된 것 같은 슬픈 예감이 들었던 것이다. 언제고 발가벗은 우리를 품어줬던 이곳이 여름만 되면 집 안으로 물이 흘러넘쳐도 웃음만은 넘쳤던 이곳이 너와 내가 들였던 꿈 많던 기특한 가구 살림들이 모두 녹슬어 버렸다는 사실을 망각했던 탓인지 혹은 내가 준 상처에 이미 감각을 잃어버린 줄 알았던 딱쟁이에서 따끔한 핏물이 쏟아져 흘렀던 탓인지 그런 절망 속에 우악스럽게도 내 손은 콘센트를 향해 플러그를 가져다 댄 것이다. 몸이 떨리고 힘이 곧 빠져버려 이제는 널 그리던 재기발랄하던 내 눈이 입 밖으로 나오지 않을 소리를 대신하여 부르짖고 있었음에도 넌 나를 바라봐 줄 약간의 시간조차 없었던 것인지 웃음기 머금은 입술로 그 누구와 그렇게 오래도록 대화하고 있었는지 예전엔 넌 늘 말했었다. 너는 나한테 있어서 꼭 콘센트 같은 사람이라고. 나는 너한테 있어서 꼭 콘센트 같은 사람. 이젠 그 말들이 들리지 않게 되어버린 것인지 금방이라도 실핏줄 터질 듯 부들부들 떨리는 내 눈동자가 외치는 소리를 너는 듣질 못하는 것인지 헛된 희망을 품던 빛이 사라지고 따스했던 내 손을 놔버리고 핏대 선 눈은 이젠 아무도 찾아올 일 없이 버려진 창고처럼 문을 감아버리고 나서야 나는 플러그에서 손을 놓을 수 있더랬다. 너는 그런 나를 보기는 한 것인지 아니면 TV 위에 올려져 있던 껌 한 통을 보게 된 것인지 무심한 듯 손을 뻗어 껌 하나를 꺼내 입에 넣어놓고선 전화를 끊고 내게 다가왔지. 입을 삐쭉 내밀어 넣고선 약간은 타버린 플러그를 내 손에서 신경질적으로 가로채던 너. 아마도 난 내게 말할 수 있었을 텐데도 분명 말할 기운이 있었을 텐데도
나는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었다. 천천히 몸을 추려 벽에 기댄 채 한참을 멍하니 부르르 떨던 널 바라보던 나. 너는 왜 플러그를 집어들었는지, 이제는 괜찮지 않은 내 모습까지도 보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던 탓인지, 아니면 상처를 주던 너 자신의 행동을 만회하려던 것이었는지, 그것도 아니면 머저리처럼 색이 바른 장판 위를 나뒹구는 구차한 내 모습에 대한 마지막 선물이었던 것인지. 그렇게 넌 한참을 떨고 있더구나. 나는 이제 살려달라고 꺼져가는 내 눈을 피해 해벌린 그곳으로부터 찐득하게 흘러나오는 차갑게 식어버린 껌밖에 눈에 들어오지 않게 되었고, 널 담던 눈동자는 쩍쩍 갈라지고 비틀어져 버려 그렇게 이젠 지독한 냄새와 체액으로 뒤범벅이 된 껌밖에 보이지 않게 됐다라는 거다. 천천히 일어나 이따금 꿈틀대는 널 뒤로 한 채 문을 완전히 닫고 나서야 나는 너처럼 빛을 볼 수 있었다. 크게 숨을 들이쉬니 이번엔 다시 희고 여린 살 드러낼 줄 몰랐었던 나의 새로운 살들이 이젠 그 껍질을 벗어버리고 다른 빛을 꿈꿨다는 것이다. 이젠 다시 돌아갈 수 없겠지만, 돌아갈 일 없겠지만 고마웠었다 나의 콘센트여. 새로이 만나게 될 콘센트엔 꼭 빛이 있기를 바라며. 안녕. 그만 울어다오. 인터넷을 하다가 문득 분홍 발바닥을 드러낸 꽁냥꽁냥 천방지축의 눈동자를 지닌 주인님이 있었더랬다. 아직은 걸어 다니는 것이 당연한 시절. 집으로 향하는 길 언덕. 애완동물 가게에서 한참을 그렇게 멍하니 보고 있었다. 마치 예쁘게 포장된 것처럼 네모난 틀 안에서 귀여운 눈동자의 주인님을 처음 만났다. 무엇에 홀린 것처럼 양팔 사이 조심스럽게 손을 넣어 따뜻한 그 감촉과 날벌레처럼 파르르 떨리는 작은 떨림과 작은 심장의 두근거림을 느끼며 주인님을 모시게 되었다. 그렇게 아직은 걸어 다니던 시절. 꾸역꾸역 지친 몸 끌어 집에 내려놓으면 주인님은 내게 머리를 숙이며 다가섰다. 있는 힘껏 나를 안아달라 다리에 몸을 비벼대며 울었다. 그래, 울어도 괜찮다. 2년 8개월 동안 다달이 쭉 이어져 오던 160만원 끝에 345만원이라는 금액이 찍혀 있었다. 그리고 얼마나 기대를 품고 팔랑거렸던지. 손때가 가득 구겨진 통장의 종이장 오른쪽 구석에 무심한 듯 보라색 잉크로 대충 찍힌 200여만원. 들어오는 것은 그토록 긴데 왜 이리 나가는 것은 빠른지 문득 나라는 인간이 여태껏 무엇을 했는지 떠올려 봤으나 아예 실색하되 눈앞이 하얗게 방울져 버리고 말았다. 내가 눈물을 흘리기 전 주인님은 내 대신 소리내어 울었다. 내 품에 안겨 손때 가득한 손바닥 밑으로 넣어달라며 머리를 들이밀어 놓고선 꼭 따뜻한 이불 속에 있는 것처럼 기분 좋은 기지개를 피웠다. 그래, 내 대신 울어도 괜찮다. 뭘 먹어야 살아갈 텐데 이젠 풀칠할 것이 없다. 누가 있어야 손을 벌릴 텐데 그 누구도 남아있지 않더라. 인과응보라 했던가 그것이 이토록 날 후회하게 만들 줄 몰랐다. 장고가 바닥을 치고 불똥이 내 발바닥을 찢으며 가슴까지 올라 목을 턱턱 맞고 나서야 그제야 머리가 뜨거워졌다. 그리하여 이른 아침 눈을 뜨고 이를 찾아 나섰다. 속이 깊이 잠을 자고 있던 그때의 나는 탐욕스러운 인간처럼 커다랗고 병이 든 간 그 푸아그라를 위하여 거위의 목구녕이 찢어지든 말든 차가운 금속 막대 입구녕에 꽂아놓고 뿜어져 나오는 쓰레기 같은 양분을 받아내야 했던 불쌍한 거위처럼 나 역시 내 위장 속을 딱딱하고 차가운 쓰레기로 채워나갔다. 미안하다, 나의 위장아. 그래도 어찌할 도리가 없다. 이것이 너와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으니 그리 원망하지 말아다오. 그렇듯 또 걷고 걸어. 한 손엔 맥주 한 캔, 다른 한 손엔 거슬러던 8,500원을 꼭 쥐고 발광하는 위장의 부채질하며 가득 열기에 취해 만신창이가 된 몸을 끌어다 집 앞에 던져 놓았다. 그러자 웬일인지 주인님이 먼저 울었다. 나는 그 울음이 의미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것은 배고픔의 울음, 살고자 하는 울음, 속 깊숙한 곳으로부터 뿜어져 나오는 본능에 의한 울음소리였다. 그리고 그 울음이 입 밖으로 내 던져진 데에는 의뢰 그런 상황엔 배타적으로 행동해도 괜찮다며 자위하는 더러운 무언가가 자리에 쓰리라. 이젠 그 작은 울음소리도 꽁냥꽁냥 작은 발바닥에 그 분홍 빛깔도 날 안아달라 비비적대는 치기 어린 몸짓까지도 예전 같지 않았다. 울음소리는 기괴한 비명소리로 분홍 빛깔은 제 심정 이해 못하고 짜증내는 사춘기 여학생처럼 바뀌었으며
기벼지던 따스한 몸짓은 제 양말부터 발목까지 묻어나는 더러운 짐승의 털로 바뀌어 있었다. 조용히 창문을 열어두고 방문을 닫았다. 그런 녀석은 이제 본능이 조금 가셨는지 문 밖에서 예전처럼 물어댔다. 그러다 말겠지. 너는 살아라라고 말했던 걸까? 며칠이 지났던가. 나는 웬일인지 익숙하지 않은 모습으로 눈을 떴다. 눈앞에 어지러이 펼쳐진 수면제 몇 알이 아직은 이승에 내가 있노라고 비웃음치고 있었다. 그대로 움직이지 않는 몸뚱이를 전 먹던 힘까지 쥐어짜가며 팔을 뻗어 수면제 몇 알을 집어들고선 그대로 우물우물 불어누워 천장을 보고 있자니 양갈래로 눈물이 흘러내렸다. 목이 미치도록 타는데도 무심한 눈물은 마를 일 없다는 듯 꿀렁이며 계속 흘러내렸다. 그때 뻔히 그 만류가 어떨지 눈에 훤하였을 텐데도 나는 입을 개어내고 본능적으로 물을 찾았다. 벌컥벌컥 물을 마시면서도 너는 절대로 살아선 안 된다며 눈물은 그 마지막 물줄기마저도 가시게 하려는 듯 흘러내렸다. 몸을 일으켜 문을 열고 나갔다. 창문으로 다가서니 역시나 주인님은 사라져버리고 없었다. 시간은 흐르고 내 아픈 마음도 다 아물어가는 시절이 오고 이제는 걷는 것이 익숙하지 않은 때가 돼버렸다. 도어의 비밀번호를 눌러넣고 문을 들어와 차키를 신발장 위에 던졌다. 주방에 불을 켜니 왠지 허전했다. 신발을 벗어놓고 손에 들려있던 맥주를 쓰레기통에 던져 넣었다. 그리고 천천히 창문으로 다가섰다. 오늘같이 취했던 날 흐릿한 기억 속에 내가 당신을 쥐고 창문 밖으로 당신을 내몰며 다시 안아달라고 기를 쓰며 양손을 내게 뻗던 당신을 누워버리려니 다시 내달려왔던 눈치가 빨라 금세 눈빛이 돌변하던 그 주인님을 5층 창문 밖으로 내던지던 그때의 기억이 징그럽고 더러웠으며 초롱초롱한 눈을 하고 살려달라 눈으로 말하던 당신을 내 손에서 떼어냈을 때 꼬리를 잇는 힘껏 들어 올린 채 날카롭게 울며 추락하던 당신의 소름 끼치던 그 눈알이 그 모든 기억이 내 몸속으로 재빠르게 스며드는 기분에 나는 조금 더 신중하게 그리고 꼼꼼하게 창문을 닫았다. 오늘처럼 술에 취해 잠이 들 때면 살짝 열린 방 문 사이를 그 유연한 몸으로 꿈틀대며 비집고 들어 놓고선 아직은 잠이 덜 들어있는 내 귓속으로 이제는 그만 울어다오. 이제는 제발 그만 울어다오.